늦은 오후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3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주황빛 햇살이 방 안까지 스며들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과 달리 이수진의 가슴 속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갓난아기 아들 박도윤을 곁에 눕혀놓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직 1달 조금 넘은 도윤은 세상의 모든 소란과는 무관한 듯 오직 꿈속에서 젖을 찾듯 입술을 오물거리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내 새끼, 너만은 모르게 하고 싶다. 엄마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속으로 중얼거린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의 삶은 부족할 것 없어 보였다. 남편 박준호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결혼 전부터 그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감으로 평가받았고, 실제로도 임신과 출산 내내 수진을 살뜰히 챙겨주었다. 당신은 내 전부야. 내가 일하는 이유도 다 당신과 우리 아기 때문이야. 늘 이렇게 말하던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작은 물건 하나가 수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오후 수진은 안방을 정리하며 겨울옷을 치우고 여름옷을 꺼내놓고 있었다. 아기 재우고 잠시 여유가 생긴 틈이었다. 옷장 한쪽 구석에는 준호가 출장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먼지가 쌓였을 것 같아 꺼내 흔들어 주려는 순간 툭 하고 바닥으로 무언가 떨어졌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바닥을 굴러 멈춘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플라스틱 병이었다. 투명한 하늘색 용기 안에는 묘하게 끈적이고 맑은 액체가 가득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영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전문 용어라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엔 손 세정제나 로션 같은 것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용기를 이리저리 돌려보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라벨에 작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용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성용 윤활제,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단어였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손끝이 덜덜 떨렸다. 단순히 출장 가방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했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이후 특히 임신 후반기부터는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산후조리 중인 지금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혹시 동료가 준 걸까?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사본 걸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숨기듯 출장 가방 속에 넣어둔 걸까? 만약 나를 위한 거였다면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챙겨둔 걸까? 이유 없는 불신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 작은 병 하나가 수진이 쌓아올린 믿음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준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퇴근해 돌아왔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진 않았어? 우리 도윤이는 잘 잤어? 익숙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치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모든 말투와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작은 시선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다. 밤이 되자 준호는 곤히 잠들었고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러나 수지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베개 위로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숨기고 살아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작은 파란색 병 하나가 이토록 무섭게 그녀의 신뢰를 파괴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니야, 혹시 오해야. 괜히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직감은 속삭였다. 무언가 틀림없이 잘못되고 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일상은 달라졌다. 웃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힐끔거리며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무를 때마다 이유를 추측했다. 문득 울리는 메시지 알림, 잠시 베란다에 나가 받는 통화, 모든 게 심장을 조여왔다. 작고 사소한 단서들이 마치 증거처럼 겹겹이 쌓여가자 수지는 더 이상 그 병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할 수 없었다.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택하는 순간이 찾아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끊임없이 일렁였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준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드는 모습, 베란다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습관, 심지어 컴퓨터에 새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까지. 예전에는 업무가 바쁘니까 하고 이해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의 흔적처럼 보였다. 수지는 자신이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산후 우울증 때문일까? 자책해보기도 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강력한 직감이 속삭였다. 아니야, 뭔가 분명히 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고통스러웠다. 준호가 곤히 잠든 옆자리에서 수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귀를 곤두쓰고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고른 호흡이 예전에는 안정감을 주었는데 지금은 배신자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베개 위로 눈물이 새우며 들었고 그 뜨거운 눈물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며칠 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다. 어느 주말 저녁 준호는 내일 아침 일찍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씻고 일찍 자야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무심히 침대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수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금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지도 몰라.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고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수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자신의 생일.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토록 소중한 나를 배신을 가리는 가면으로 사용하다니.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모두 깨끗했다.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처럼 지나치게 깔끔했다. 수진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이럴 리가 없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때 눈에 띄는 하나의 아이콘이 보였다. 베이비 케어라는 이름의 육아 앱. 평범해 보였지만 왜 하필 업무라는 폴더 안에 숨겨져 있을까? 불안이 엄습했다. 터치하는 순간 화면 속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어젯밤 최고였어. 당신 없인 못 살아. 어서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여긴 너무 답답해. 보낸 사람은 낯설지 않은 이름 정하나. 바로 자신이 직접 구해온 도윤의 베이비시터였다. 친근하게 웃으며 도윤을 안아주던 그 손길, 자상하게 대하던 모습이 이제는 모두 가식으로 변해
눈앞에 떠올랐다. 수진의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행복이라 불리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추락했다. 정하나와 박준호의 대화를 본 그날 밤, 수지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심장이 부서진 듯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수천 개의 못이 박히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눈물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긴 울음 끝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결심이었다. 울음은 약자에게 허락된 사치야. 이제 나는 약자가 아니야.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예전에 순진하고 온화한 아내가 아니었다. 대신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지닌 여자가 있었다. 며칠 동안 수지는 조용히 연기했다. 여전히 다정한 아내, 친절한 주부, 순박한 엄마로 남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써 내려갔다. 그때 그녀의 시선에 다시 들어온 것은 바로 그 파란색 작은 병이었다. 운명의 시작이었던 그 물건. 그것이 배신의 상징이자 동시에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준호가 직장에 나간 틈을 타 수지는 조용히 집안 공구함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초강력 접착제 한 통이 있었다. 신발 밑창이 떨어졌을 때 준호가 자주 사용하던 것. 무색 투명하고 단단히 굳으면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그것. 수지는 뚜껑을 열어보았다.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둘이 그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내가 영원히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손에 장갑을 낀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병 속의 내용물을 비워내고 대신 접착제를 조금씩 흘려 넣었다. 겉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원래 그 안에 있던 액체처럼 맑고 점성이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닫고 깨끗하게 닦아낸 뒤 다시 준호의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모든 흔적이 감쪽같이 지워졌다. 그날 밤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정하나가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그녀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고마워,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웃어라.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곧 너희에게는 울음밖에 남지 않을 테니까. 금요일 늦은 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준호는 거래처 미팅이 늦게 잡혔다며 집을 비울 핑계를 댔다. 수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몸 조심하고 일 잘 마무리해 라며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짐승 같은 웃음이 일렁였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정하나는 오늘은 언니 혼자 힘들지 않게 제가 아기 옆에서 자겠다며 방을 차지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녀에게 그 말은 단순한 연극일 뿐이었다. 시계가 11시를 넘길 즈음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발소리가 복도 끝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수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긴장으로 심장이 요동쳤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 도래했다는 희열이 온몸을 휘감았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희미한 웃음소리와 억눌린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가벼운 천의 마찰음, 뒤섞인 숨소리. 수지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곧 이어질 장면이 선명히 그려졌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평소처럼 그들은 욕망에 취해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그러나 몇 초, 몇 분이 지나면 상황은 급변한다. 액체가 청아 마찰에 반응하며 단단히 굳어버릴 때 두 사람은 절망적인 포효를 내지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정하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왜 이래? 몸이 안 움직여. 준호 씨, 이거 뭐야? 뒤이어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난하지 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 방 안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했다. 쾅쾅 부딪히는 소리,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소리, 고통과 공포가 섞인 신음이 교차했다. 수지는 방문을 꼭 닫은 채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러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웃음, 눈물이 섞인 비웃음이었다. 붙어있고 싶다 했지. 좋아, 이제 평생 떨어질 수 없을 거야. 한참 후, 방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 끝에 준호가 절규했다. 병원! 구급차 불러. 안 되겠어. 이대로는? 수지는 이불 속에 파묻히며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상상했던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고통의 선율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방이 고요하던 새벽,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파란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이며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속삭이며 집 앞에 모여들었다. 수지는 일부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머리를 헝클고 잠옷 차림으로 무슨 일이에요? 라는 듯 눈을 비비며 연기했다. 곧 집 안으로 들이닥친 응급 구조대원들이 복도 끝방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욕설, 몸부림치는 소리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이 벌컥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준호와 정하나, 두 사람은 벌거벗은 차에 서로의 몸에 끔찍하게 붙어 있었고 온 방은 뒤엉킨 이불과 부서진 가구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피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일부 부위는 이미 피가 배어 나왔다. 세상에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이웃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구조대원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그러나 곧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두 사람을 담요로 덮고 들것에 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추한 모습은 모든 눈에 선명히 각인됐다. 수지는 입술을 떨며 연기를 이어갔다.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 씨, 하나 씨. 그녀는 일부러 울먹이며 눕가를 적셨다. 이웃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밖으로 운반되는 동안 담요 아래에서 들려오는 준호와 하나의 신음은 더 이상 욕망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와 공포의 울부짖음이었다. 구급차가 떠나자 골목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저 집 저런 일이 있었던 거야? 불쌍한 수진 씨, 남편이 저럴 줄이야. 수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즐겼다. 그녀가 원했던 첫 번째 무대가 완벽히 막을 내리고 있었으니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준호와 정하나는 긴급 처치를 받았다. 의료진은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 두 사람을 간신히 분리해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피부 곳곳이 찢기고 화상처럼 헐어 있었으며 특히 민감한 부위는 손상 정도가 심각했다. 그 소식을 접한 수지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내면은 섬뜩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간호사는 안쓰럽다는 듯 등을 두드려 주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수지는 불쌍한 아내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이틀 뒤 준호는 붕대로 칭칭 감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앉았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나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고 멀었다. 정하나 역시 옆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젊은 나이에 맞이한 수치와 통증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수지는 오히려 다정한 태도로 과일을 건네며 말했다. 몸조리 잘해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조롱을 하나는 감지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퇴원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붕대는 아직도 하얗게 감겨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그들을 위해 정성 어린 보양식을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붉게 쪄낸 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매운 양념의 해산물들이 가득했다. 수술 후에는 영양 보충이 중요하잖아요. 많이 먹어야 해요. 수진의 음성은 달콤했지만 준호와 하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의사가 금지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두 사람 앞에서 수지는 일부러 게살을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신선한 건 오랜만이네. 그날 밤 식탁에 울려 퍼진 것은 웃음소리 대신 칼날 같은 정적이었다. 준호와 하나는 더 이상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그리고 수진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그 순간을 즐겼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적 고문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나자 준호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며 상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붕대 아래에서 피와 진물이 스며나오곤 했다. 그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며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수지는 그의 무력한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굴욕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매일 그리고 반복해서 맛보게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준호가 출근한 틈을 타 수지는 그의 서랍 속에서 연고를 꺼냈다. 하얀 튜브에는 여전히 약국 라벨이 붙어 있었고 뚜껑 부분엔 사용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짜내어 작은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준비해둔 고춧가루와 진한 캡사이신 오일을 섞기 시작했다. 붉은 가루가 연고와 섞이며 은은한 살색으로 변했다. 겉보기에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매일 직접 지옥을 바르도록 해주지. 완성된 혼합물은 다시 튜브에 깔끔히 담겨졌다. 수지는 용기에 바깥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친 준호는 익숙하게 연고를 꺼내 들었다. 수지는 아이를 재운 뒤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고요했다. 연고 특유의 시원한 감각이 준호를 안심시킨 듯 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안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왜 이렇게 따갑지? 이거 뭐야? 곧이어 들려온 것은 발을 동동 구르며 내지르는 비명과 거친 욕설이었다. 으악, 불타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수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문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소리는 그녀에게 잔인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준호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연고를 씻어내려 했지만 물줄기는 오히려 화기를 퍼뜨려 고통을 증폭시켰다. 제발, 제발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수지는 입술 끝에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준호, 넌 아직 멀었어. 날이 갈수록 준호의 상태는 더욱 비참해졌다. 매번 샤워 후 연고를 바를 때마다 그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꼴이었다. 처음에는 잠깐의 따가움이라 생각했지만 곧 온몸이 불길에 휩싸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매일 욕실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수지는 침대맡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왜 이렇게 낫질 않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갈라진 입술,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해 상사의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돌았다. 밤이 되면 그는 점점 말을 잃었다. 수진이 건네는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저 숟가락을 멍하니 쥔 채 허공만 바라보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지는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연고 잘 바르고 있어.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갯날 선 칼날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점차 수진의 눈빛조차 피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준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물소리가 쏴하고 들리고 곧 이어지는 것은 억눌린 절규였다. 그러나 그 절규는 벽 너머의 수진에게는 가장 달콤한 자장가였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준호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결국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살았다. 아내의 웃음 뒤에 감춰진 냉혹한 진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도망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고통은 준호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다. 밤마다 그는 연고를 바른 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 쉬었고 거울 속 비친 자신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 밑은 검게 꺼졌고 살은 빠질 대로 빠져 옷이 헐렁하게 흘러내렸다. 회사에서는 잦은 실수로 상세게 호통을 들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가 한때 자랑하던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흔적조차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말없이 술만 마시다 침대에 쓰러졌다. 아이가 울어도 수진이 말을 걸어도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평소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귀가한 준호는 밥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하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차분히 아이를 재우며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들려온 것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다. 이어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자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준호가 차가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서진 샴푸병과 흩어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다. 물줄기는 여전히 샤워기에서 쏟아져 그의 몸을 덮고 있었다. 준호, 정신 차려.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미약한 신음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죽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이렇게 쉽게 끝내면 안 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다가왔고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졌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준호를 들것에 실을 때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척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준호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에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들것 위에 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수지는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잔혹한 차가움과 묘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긴 시간이 흘렀다. 수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맞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헌신적인 아내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끝을 보고 싶었다. 몇 시간 후 나이가 지긋한 외과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남편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남편분의 피부와 조직이 심하게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데다 자극성 물질이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조직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입술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다. 괴사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저희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괴사된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정상적인 남성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애써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부디 환자분 옆에서 잘 돌봐주십시오.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울먹이는 아내의 연기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미소를 삼켰다. 남편이 사랑을 배신한 대가로 잃게 된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밤 회복실 침대 위에 누운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약물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지는 그의 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냉정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뿌린 씨앗은 결국 내 몸에서 자라난 벌로 돌아왔을 뿐이야. 며칠이 지나 준호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수지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죽은 듯 누워있는 남편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며 필요한 용무를 도와주었다. 겉보기에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비어있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나? 너 없인 살 수 없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바라보는 수진의 심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병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이게 뭐지?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서류야. 내 이름은 이미 적혀 있어. 이제 네가 사인만 하면 돼. 준호의 눈동자가 커지며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상반신을 억지로 일으키려 했으나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쓰러졌다. 안 돼. 수진아, 제발 그러지 마. 나 이제 모든 걸 잃었어. 가족이라도 지켜야지. 너까지 떠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넌 이미 남자로서도 끝났어. 더 이상 내 남편일 이유가 없어. 그 말은 준호의 마지막 자존심을 송두리째 꺾는 칼날 같았다. 그는 두 눈을 붉히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이 떨리며 펜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인을 남겼다. 서류 위에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을 맞이했다. 수지는 종이를 차갑게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나섰다. 뒤에서 준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수년간 짓눌러온 짐을 벗어던진 듯 낯선 자유가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로부터 며칠 후 수지는 집안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USB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가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이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저지른 모든 불륜의 흔적, 그리고 치욕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 준호와 내연녀는 웃고 떠들며 서로를 끌어안았다가 곧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응급구급대가 허겁지겁 들어와 두 사람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장면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영상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그녀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배신당한 아내라는 이름을 걸었다. 그리고 짧은 한 줄의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다. 산후조리 중에 남편과 보모가 내게 남긴 선물입니다. 부디 다른 아내분들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순간 수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저런 인간이 남편이라니 끔찍하다. 아이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랑? 천벌을 받아야지. 보모라더니 뒷모습이 여운해. 둘 다 인생 끝났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준호의 아이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를 향한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따라다녔다. 내연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영상 속에 뚜렷이 드러나 있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정을 파괴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준호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렸다. 기사 속의 자신의 이름과 댓글의 독설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꺼버렸지만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수지는 침착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준호와 내연녀는 모든 것을 잃은 가해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이 짓밟은 내 삶을 난 끝까지 되찾을 거야. 영상이 세상에 퍼지고 준호와 내연녀가 몰락한 뒤 수지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히 한순간의 유혹으로 남편이 넘어갔다기엔 그 여자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 노련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곰곰이 떠올렸다. 처음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아이를 다루는 능숙함, 준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말솜씨, 그리고 묘하게 자신감을 풍기던 눈빛까지 그것은 단순한 보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했던 베이비 케어라는 수상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떠올렸다. 겉보기엔 육아관리 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은밀한 대화와 약속에 장이 되어 있었다. 저 안에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거야. 그녀는 새 휴대폰과 가짜 신분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부유한 싱글 아빠로 위장해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과 함께 돌봐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젊은 여성들의 글은 결코 단순한 구직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암시와 유혹이 가득했고 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수진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며칠 뒤 한 여성이 무심코 던진 말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저희 언니, 지영 언니가 관리해 주시거든요. 언니 눈에 들면 안정적인 손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지영, 바로 준호와 손을 잡았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이 음지 세계의 관리자였던 것이다. 순간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껏 자신이 당한 배신은 개인적인 불륜이 아니라 잘 짜인 조직의 덫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같은 수법으로 파괴되고 있을지 모른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증인이 되어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지영이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거대한 음지 조직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수지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감정적인 분노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이 만든 가짜 계정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름은 강민석, 성공한 사업가이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아빠라는 설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 기업인의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 사용했고 계좌 잔액을 과시하는 듯한 이미지까지 덧붙였다. 며칠이 지나자 지영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뉘앙스가 묻어나는 말투였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까다로운 편이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지영이 동의했다. 장소는 도심의 한 고급 카페. 수지는 혼자 갈 수 없음을 알았다. 혹여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촌 동생인 준호 통밍, 아님 배우 즈왕, 텀머를 찾아가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야. 동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단정한 재킷 안쪽에 숨기고 준비된 대로 강민석으로서 카페에 나타났다. 수지는 카페 반대편 구석에 앉아 이어폰으로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었다. 지영은 여전히 세련되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쪽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아이들은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충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영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흘렸다. 훈련 장소가 있는 외곽의 빌라, 신입 교육 방식, 심지어 몇몇 VIP 고객들의 이름까지 언급했다. 돈 냄새에 취해 경계심이 풀린 것이다. 동생은 능숙하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이끌었고 수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집중해 모든 증거를 저장했다. 작은 메모장에 지영의 말 하나하나를 받아 적으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네가 파놓은 덫에 이번엔 네가 걸릴 차례야. 만남이 끝난 후 수지는 동생과 함께 자료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 영상, 대화 기록, 그리고 지영이 무심코 내민 명함까지. 모든 것이 결정적 증거였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번지는 넌사인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마침내 자신이 옳은 길 위에 서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내일 이 모든 걸 경찰에 가져간다.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싸움이야. 지영과의 만남 이후 수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잘 알았다.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은 혼자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같은 고통을 겪은 다른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였다. 어느 늦은 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영이 흘린 단서들을 다시 정리했다. VIP 고객들의 이름, 거래된 금액, 은밀한 약속이 담긴 메시지들. 그 중에는 이미 가정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던 기업인 언론에 스치듯 보도된 유명 건축가의 이혼 기사 등이 눈에 띄었다. 그 아내들을 나처럼 당했을 거야. 수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고.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대형 제약회사 사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박미정이었다. 통화 초반, 미정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이 조심스레 베이비 케어라는 단어를 꺼내자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곧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정은 남편이
젊은 보모와 불륜에 빠진 끝에 집을 나갔고 자신은 아이의 양육권마저 빼앗겼다고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수진의 눈가도 붉어졌다. 나도 똑같았어. 우리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수진과 미정은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SNS 게시글, 주변 지인들의 전원, 법원 기록까지 뒤져가며 발로 뛰었다. 마침내 2명의 여성이 더 합류했다. 한 명은 유명 건축가의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외식업체 사장의 아내였다. 두 사람 역시 각자의 상처와 배신으로 삶이 무너져 있었다. 넷은 작은 방에 모여 밤을 새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노와 슬픔은 곧 굳건한 결의로 바뀌었다. 각자가 모아둔 자료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캡처, 녹음 파일,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모두 하나로 모였다. 이제 우린 피해자가 아니야. 증인이자 투사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눈빛이 서로에게 닿았다. 다른 배경,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와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전우가 된 것이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두꺼운 서류 가방차 하나를 들고 시청 인근 경찰서 앞에 섰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결의에 차 있었다. 가방 속에는 각자가 모은 증거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문자 캡처,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 영상 자료, 그리고 피해 진술서까지. 경찰서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동안 이 모든 준비가 혹시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옆에 선 세 여성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처음에는 다소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외도 문제는 민사 쪽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확대하기는 그러나 수진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화면에는 지영이 신입 여성들을 훈련 장소로 끌고 가며 VIP 고객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카페에서 사촌 동생과 대화하며 범행을 자랑하듯 떠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어 다른 여성들이 각각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자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수진이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조직적인 인신매매, 고급 성매매 알선, 그리고 가정 파괴입니다. 저희 4명은 피해자일 뿐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몇 분간의 정적 후 팀장이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군요. 즉시 전담반을 꾸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네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경찰청 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수진과 다른 3사람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며 긴장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사관들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베이비 케어 사건 특별수사반이라는 글씨가 굵게 적혔다. 잠시 후 한 형사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3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가 4 사람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기운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증인이자 투사였다. 며칠 뒤 서울 외과학의 한 고급 주택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저택처럼 보였지만 경찰의 첩보망에는 이미 베이비 케어 조직의 봉어지로 특정된 상태였다. 늦은 밤 어둠을 뚫고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조용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들이었다. 지휘관이 무정의를 들고 명령을 내렸다. 목표물 확인, 준비 완료, 신호 들어가면 일제히 돌입한다. 저택 안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값비싼 술과 음식이 테이블에 늘어서 있었다. 젊은 여성 몇 명은 고객으로 보이는 남자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지영은 와인잔을 들고 홀 중앙에서 당당하게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오늘도 한 건 크게 따냈어. 우리 팀이 최고야. 그러나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구가 사방을 겨누고 형사들의 구호가 번개처럼 퍼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몇몇 남성들은 놀라 허둥대며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모두 봉쇄된 상태였다. 젊은 여성들 역시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갔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밀고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했다. 형사 한 명이 지영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이수지 씨, 성매매 알선 및 조직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지영은 악을 썼지만 이미 그녀의 두 손목은 차갑게 구속되어 있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수지는 창문 너머로 체포되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 두 눈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모든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수지는 낮게 속삭였다. 저택 내부는 곧 경찰들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서버 컴퓨터, 문서, CCTV 하드디스크 등 모든 자료가 압수되었고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과 관련자들 전부가 호송차에 실렸다. 지영은 차량에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수진, 네가 한 짓이지.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굳게 닫힌 법정 문이 열리자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베이비 케어 사건의 공판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다. 수지는 다른 세 여성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곧게 들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피고인 이수지 외 12인에 대한 조직범죄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지영은 수척해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공포와 증오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방청석에 있는 수진을 향하자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히 응시했다. 검찰 측은 차례로 증거들을 제출했다. 압수된 컴퓨터에서 나온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사촌 동생이 촬영한 카페 대화 장면까지
모든 자료가 정리되자 법정은 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피고인 이수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지영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전 단지 알바생들을 관리했을 뿐이에요. 전부 제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핑계는 설득력을 잃었다. 이윽고 증인석에 선 사람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의 가정은 이 조직의 수법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희생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울지 않을 겁니다. 울음이 아닌 진실로 이들을 심판하겠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판사조차 잠시 정적을 허락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의 최종 구형은 무겁게 떨어졌다. 피고인 이수지에게 징역 20년, 기타 공범들에게 각각 5년에서 15년을 구형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회 파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날, 판사는 긴 서류를 읽은 후 단호히 선고했다. 피고인 이수지, 징역 18년. 공범들 또한 각각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겼고 지영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수진을 노려보았지만 수진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묵묵히 판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수진과 세 여성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연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의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그러나 판결문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재판정에 서게 된 이는 따로 있었다. 바로 수진의 남편 박준호였다. 준호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가 다니던 건설회사는 사건 직후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즉시 해고 통보를 내렸다. 회사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오랜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 무엇보다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고향에 발 들이지 마라.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그 한마디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집도 팔려나갔고 결국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어 숨어 살기 시작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소음 가득한 공사장의 굉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밤이면 그는 싼 소주를 들이켜며 과거를 곱씹었다. 손에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몸과 어쩌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뿐이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기 그 남자 아니야.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영상 속 그 사람. 아이고, 어떻게 저런 꼴이 되었을까?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곤 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아들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돌잔치 날 웃으며 찍은 사진.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 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아들은 천진난만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회에서 버려진 그림자에 불과했다. 때때로 그는 수진을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울던 그 아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그녀. 그러나 그 기억마저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였다. 술에 취한 어느 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팬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한때 성공한 남편이라 불리던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남은 것은 초라한 자네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발밑에는 빈 술병이 굴러다녔고 작은 방 안은 눅눅한 냄새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준호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장대비가 쏟아졌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술집 앞 술에 취한 박준호는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술기운에 흐려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세 쌍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야, 드디어 나타났군.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준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세 남자가 그를 에워쌌다. 모두 체격이 건장했고 얼굴에는 흉터와 문신이 번쩍였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목이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다.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침을 뱉었다. 내 덕분에 우리 판이 다 깨졌어. 몇 년 동안 잘 굴러가던 장사가 네가 뿌린 그 영상 한 방에 박살이 났다고. 다른 이가 주먹을 날렸다. 쿵! 준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빗물이 섞인 피가 흘러내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준호는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곧 발길질에 짓밟혔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잃은 돈이 얼마인데? 거친 발길질이 이어졌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웅크렸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한 남자가 칼을 꺼내 들더니 준호의 뺨을 새우 긋고는 조롱하듯 말했다. 잘생겼다면서? 이제는 아무도 내 얼굴 기억 못할 거다. 차가운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서 선혈이 터져 나왔다. 빗물과 피가 섞여 골목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준호는 온몸이 부서져가는 고통 속에서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업보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결국 남자들은 그를 골목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떠났다. 죽지는 말고 고통은 오래 느껴라 라는 말만 남긴 채 새벽녘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인근 주민이 피투성이가 된 준호를 발견했다.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이 울리며 골목의 정막을 찢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준호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파국에 빠져 있었다. 새벽녘 수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 씨 가족분 맞으십니까? 환자가 중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지난날의 원망과 증오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묘한 허무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비에 젖은 거리를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서 준호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붙이고 있었다.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오직 두 눈만 간신히 떠 있었는데 희미하게 깜박이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다. 수많은 밤 눈물로 젖은 기억이 밀려왔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삶의 마지막 언덕에 서 있는 가련한 존재였다. 준호 씨,
수지는 낮게 불렀다. 준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갈라진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겨우 새어나왔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 말과 함께 그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수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 위에 얹혀졌다. 차갑고 메마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몇 초 뒤 기계에서 똑똑 하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내 화면, 위선은 길게 뻗어갔다. 수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토록 원망하던 남자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배신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싸움의 막이 드디어 내렸음을 알리는 눈물, 그리고 무너진 세월을 떠나보내는 눈물이었다. 준호의 장례식은 쓸쓸했다. 몇 명의 친척만이 형식적으로 조문했을 뿐 그를 둘러싼 세상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젊고 잘생겼지만 이제는 과거 속에만 존재하는 그림자였다. 아빠는 어디 갔어? 아이 밑째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수지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수지는 과거를 뒤로하고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일어나고 작은 빵집에서 반죽을 치대며 하루를 보냈다. 오븐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와 손님들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갔다. 민재는 점점 자라 활발한 소년이 되었다. 놀이터에서 뛰놀며 엄마, 더 밀어줘 하고 그네를 타는 그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그 순간마다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싸워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명의 엄마였다. 가을날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준호가 마지막 순간의 눈물과 함께 속삭였던 미안하다는 말을 떠올렸다. 이제 됐어, 준호 씨. 다 끝났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옆에서 뛰노는 민재를 안아올리며 다시 웃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